자, 오늘의 이야기는 황금거위라는 동화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겠죠? 그게 맞다면 아는 동화고 아니라면 또 새로운 동화를 하나 알게 되는 거네요. 약간 고블린 같기도 하고 슈렉색 피부 색깔의 좀 특이한 캐릭터가 표지에 사파로 있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네요. 자, 황금거위. 어느 집에 세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똑똑한 첫째와 둘째 아들과는 달리 어수룩한 막내 아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엄마와 아빠도 첫째와 둘째 아들만 좋아했죠. 어느 날 첫째 아들은 커다란 빵과 맛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하던 첫째 아들은 점심때가 되어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어요. 젊은이, 내게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누어 주겠소? 나 먹을 것도 모자라요. 커다란 빵을 혼자 다 먹어치운 첫째 아들은 다시 나무를 하다 팔을 다치고 말았어요. 내 팔! 아이고.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일이 난쟁이 할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번엔 둘째 아들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나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이걸 주면 난 무얼 먹죠? 둘째 아들도 커다란 빵을 혼자 먹어치웠어요. 아이고 내 다리! 내 다리! 다시 나무를 하던 둘째 아들은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도 그 일이 난쟁이 할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버지, 제가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똑똑한 형들도 모두 다친 걸 못 봤니? 네가 무얼 하겠다고? 하지만 막내 아들은 계속 졸라댔어요. 엄마는 조그맣고 딱딱한 빵을 싸주었어요. 숲으로 간 막내 아들도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죠. 젊은이, 배가 고파서 그러네. 이 빵을 조금만 나누어 주게. 네, 그런데 빵이 너무 딱딱해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어서 드세요. 빵을 먹은 뒤 난쟁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젊은이 고맙네. 나도 뭔가를 주고 싶군. 저기, 저 나무를 베어보게나. 그 말을 남기고 난쟁이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막내 아들은 난쟁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나무를 도끼로 내리쳤어요. 쩍! 우지직! 나무는 순식간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어요. 이건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잖아. 쓰러진 나무 밑동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거위가 앉아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거위를 품에 안고서 산을 내려왔어요. 밤이 되자 막내 아들은 어느 마을의 여관에서 묵게 되었어요. 여관 주인이 세 딸은 황금 거위를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한밤중이 되자 첫째 딸은 막내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옳지, 저기 있군. 아름다운 황금 거위? 첫째 딸이 황금 거위의 깃털을 잡자 그만 손이 황금 거위의 날개에 철썩 달라붙고 말았죠. 그때 둘째 딸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언니도 황금 깃털을 뽑으려고 왔구나. 내가 도와줄게. 둘째 딸의 손이 언니 몸에 닿자마자 철썩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언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언니들만 황금 깃털을 다 가지려고? 그건 안 돼. 막내딸은 화를 내며 언니들이 등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막내딸도 언니들의 몸에 손이 붙고 말았죠. 세 딸은 서로의 몸에 손이 붙은 채 꼬박 밤을 새우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자 막내 아들은 황금거위를 안고 여관을 나왔어요. 황금거위에 달라붙은 세 딸들도 줄줄이 따라 나왔죠. 막내 아들이 왼쪽으로 가면 모두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면 또 다시 오른쪽으로 따라가야만 했어요. 세상에, 아가씨들이 젊은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니. 어서 떨어지세요. 어서!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맨 뒤에 있는 막내딸을 붙잡는 순간 목사님 손도 철썩 달라붙고 말았어요. 길을 가던 교회 종지기가 깜짝 놀라 달려오며 말했어요. 목사님이 아가씨를 따라다니다니. 어서 손을 놓으세요. 목사님의 옷을 잡던 종지기의 손도 붙어버리고 말았지요. 막내 아들은 황금거위를 꼭 안은 채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한편 그 나라에는 웃지 않는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를 웃기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노라. 왕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해왔어요. 때마침 막내 아들이 궁궐 앞을 지나갔어요. 저것 좀 봐. 줄줄이 행진을 하네. 공주가 그칠 줄 모르고 웃어대자 왕은 너무 기뻤어요. 저기 저 청년은 누구인가? 네, 어느 농부의 막내 아들인데 모두들 바보라고 부른답니다. 공주를 바보와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던 왕은 꾀를 내었어요. 공주와 결혼하려면 궁궐 안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막내 아들은 숲속에서 만난 난쟁이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곧바로 숲으로 달려간 막내 아들은 난쟁이 할아버지 대신 슬퍼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나요? 막내 아들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럽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막내 아들과 함께 궁궐에 도착한 남자는 커다란 항아리에 가득 담긴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어요. 이제 공주와 결혼해도 되죠? 하지만 왕은 공주가 바보와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싫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 안에 빵이란 빵은 모두 모아놓고 말했어요. 공주와 결혼하려면 이 빵을 모두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막내 아들은 다시 숲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울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먹어도 너무 배가 고파요. 저를 따라오세요. 빵을 실컷 먹게 해드릴게요. 남자는 궁궐에 있는 산더미 같은 빵을 부스러기 하나 없이 다 먹었어요. 하지만 왕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공주와 결혼하려면 물에서도 땅에서도 탈 수 있는 배를 가져오너라. 막내 아들은 힘없이 숲으로 갔어요. 숲에는 난쟁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 드디어 할아버지를 만났네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포도주를 다 마시고 빵을 다 먹은 사람이 바로 나라네. 내가 물에서도 땅에서도 탈 수 있는 배를 주겠네. 모두 젊은이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주는 걸세. 앞으로도 남을 도와주며 잘 살게나. 난쟁이 할아버지는 작별 인사를 한 뒤 사라졌어요. 막내 아들이 배를 가지고 와 말했어요. 이제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왕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왕은 약속대로 막내 아들과 공주의 결혼을 허락했죠.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그 후 막내 아들은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자, 황금 거위는 말 그대로 황금색 거위네요.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제가 좀 헷갈렸다고 했죠? 그게 이제 이 책을 가져오면서 별똥이 엄마가 이걸 안대요, 내용을.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길래 그건 전래동화 아닌가? 라고 얘기했더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했는데 역시나 별똥이 엄마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거랑 전혀 얘기가 다르죠. 제목은 비슷한 거에 반해 정말 전혀 다른 내용의 동화네요. 그림 형제의 동화 중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애초에 숲속에 있던 난쟁이는 그 난쟁이 할아버지는 삼형제를 동시에 시험을 한 걸까요? 아니면 막내를 위해서 일부러 결과를 알면서 그렇게 문제를 낸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웃긴 건 뭐 빵을 안 줄 수 있는데 어디 부러뜨려 놨어요. 참 무서운 양반인데 대신에 이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막내에게는 또 한도 끝도 없이 잘해주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운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대비를 하며 항상 착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중요한 삶의 태도죠. 행복과 행운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다만 그것을 잡지 못할 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우리 평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동화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7번째 동화 그림 형제의 황금거위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두더지 딸 신랑감 찾기라는 전래동화예요. 이거 저 아는 동화인데 별똥이 엄마는 아나요? 모르죠? 참 동화책을 거의 안 읽고 자랐나봐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한테 커서 들으니까 네, 이렇게라도 균형을 맞추면 되죠. 요즘에 동화를 많이 읽다 보니까 동심이 다시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유치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별똥이가 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저는 별똥이 엄마가 두더지라고 이렇게 별명을 불렀었는데 참 이런 제목이 있네요. 자,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고요. 이거 왜 이래?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더지 딸 신랑감 찾기. 옛날 한 옛날에 깊고 깊은 땅속 마을에 금슬 좋은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늙음하게 딸 하나를 낳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지요. 콕 찍어 놓은 작은 눈 좀 봐요. 내 눈을 꼭 닮았어요. 요요 오뚝 솟은 코 좀 봐. 내 코를 쏙 뺐네. 이렇게 예쁜 딸을 어찌 시집 보내누? 땅이 얼고 녹기를 여러 해. 어여삐 자란 두더지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총각들은 죄다 두더지 부부의 마음에 차지 않았지요. 에이그, 저리야 개 빠져서야. 어째 다 저 모양일꼬.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에게 시집 보낼 거야. 그리하여 두더지는 사윗감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끙끙 땅 위로 올라온 두더지는 정수리가 뜨끈뜨끈, 땀이 삐질삐질, 햇빛 때문에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어요. 어이쿠, 저 뻘건 것이 뭐기에 내가 이리 맥이 빠질까? 아하, 저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가 보구나. 두더지는 두 눈을 꾹 감고 고개를 번쩍 들어 소리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를 찾고 있어. 부디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해는 입을 쩍 벌리더니 하고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그러자 뜨거운 바람이 후끈 두더지를 감쌌죠. 어이구 뜨거워. 이 두더지 타네. 두더지 죽네. 두더지는 풀쩍풀쩍 뛰며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구름이 몰려와 해를 싹 가렸어요. 휴, 살았어. 그런데 저 뭉실뭉실한 것이 뭐기에 뜨거운 불덩이를 가릴까? 아하, 저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가 보구나. 두더지는 구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더지가 열심히 구름을 쫓아가도 구름은 저만치로 둥실둥실. 두더지도 구름을 따라 허둥지둥. 어이구, 빠르기도 하지. 이 더는 못 따라가겠네. 지친 두더지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나마 가까우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네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를 찾고 있어. 부디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구름은 입을 쩍 벌리더니 하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차가운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차가워. 이 두더지 젖네. 두더지 젖어. 두더지는 철벅철벅 발을 구르며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휘 거센 바람이 불더니 비구름을 날려버렸어요. 두더지의 젖은 옷도 어느새 바짝 말랐지요. 그런데 거센 바람은 멈출 기세도 없이 더 세차게 불어왔어요. 어이구 두더지 살려. 이렇게 힘센 것은 처음 보네. 두더지 살려. 두더지는 바람에 떠밀려 날아가는 중에도 사위가 되어달라고 소리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를 찾고 있어. 부디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어이쿠 아야 아파. 바람에 날아온 두더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커다란 돌부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는 거예요. 옳거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돌부처님, 부디 내 사위가 되어주시오. 하지만 돌부처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자, 하늘을 쳐다보며 두더지 아빠가 참 허탈하고 막막한 표정으로 내 사윗감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힘들겠다. 그때 거센 바람에도 꿈쩍 않던 돌부처가 들썩들썩 거렸어요. 햇님보다 구름보다 바람보다 더 힘센 돌부처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두더지 총각이었어요. 그제야 사윗감을 찾은 두더지는 총각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윗감이 바로 곁에 있었다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두더지 총각,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리하여 두더지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딸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에게 시집 보냈어요. 두더지 딸과 사위는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자, 두더지들이 전통 혼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네, 그렇죠.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누군들 마음에 차겠어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렇게 강한 사위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고생을 했는데, 저 어렸을 때 두더지를 몇 번 보긴 했어요. 저도 뭐 시골에서 자랐지만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두더지를 햇볕에 이렇게 내놓으면은 애가 힘이 빠져서 움직이질 못해요. 최근에 이제 성우육묘장이라는 채널에서
두더지 잡은 영상이 뭐 한 300만이 넘게 봤다죠. 그만큼 두더지가 되게 생소할 텐데 저는 되게 이 사윗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별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별똥이 엄마랑 연애를 하면서 처음 이제 지금의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갔는데 저는 진짜 웬만한 그 인사를 드리는 예비사위 입장에서는 겪어보지 못할 일을 겪었어요. 아예 첫 만남부터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셔서 환영한다고. 네, 그러니까 예비장인 어른한테 이벤트를 받은 거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참. 근데 이건 또 자랑도 못 하잖아요. 결혼한 친구들이 다 저처럼 그렇게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질투 때문에 축하보다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행복해하고 좀 답답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후련하네요. 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제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내한테보다 장인어른께 더 많이 해서 네, 앞으로는 이제 아내에게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결혼한 지금은 거의 영혼의 단짝으로 너무 사이가 좋게 이렇게 소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항상 보고 싶어하고. 네, 결혼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제 아주 어린 애 때부터 이렇게 철없는 시절부터 이렇게 커왔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어른으로서 만나는 제2의 부모님이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마치 이제 전학 가서 새로운 친구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새 출발을 하듯이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신혼이고 뭐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야죠. 참고로 아까 처음에 우리 별똥이 엄마가 저를 평상시에 두더지라고 부른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두다다쿵에 나오는 두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두 부부는 이제 두다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노란색 두더지인데 정말 귀여워요. 그래서 서로 두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중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 다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똥이 엄마는 다다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저희도 사실 그 내용을 다 보진 못했어요. 우연히 그 마트에 갔다가 두다 인형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조만간에 하나 사려고요. 자, 어느 두더지의 사윗감 이야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참 많이 빠졌던 오늘의 동화 38번째 동화 두더지 딸 신랑감 찾기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세라 이야기라는 동화예요. 참 지금까지 중에 최초로 제가 모르고 별똥이 엄마가 아는 그런 동화입니다. 오늘 이걸 고르면서 정말 어찌나 뿌듯해하고 당당해하든지 제가 그동안 모른다고 놀린 게 은근 응어리가 졌었나봐요. 자, 정말 몰라요.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이라는 참 이름도 어려운 양반이 쓴 건데, 자, 안다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합니다. 세라 이야기. 세라는 인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영국 군인인 아빠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크게 성공하여 부자로 살았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세라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지냈어요. 세라가 7살이 되자 아빠는 세라를 데리고 영국으로 왔어요. 세라야,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라. 곧 데리러 오마. 세라는 아빠가 사준 인형 에밀리를 꼭 안고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의 아버지는 세라를 위해 학교에 많은 돈을 냈어요. 욕심 많은 민턴 교장은 그런 세라를 공주처럼 대해주었죠. 세라야, 이 학교에서 제일 좋은 방을 쓰거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마.
하지만 항상 겸손한 세라는 자기 방에 친구들을 초대해 맛있는 과자를 대접하곤 했지요. 친구들은 착하고 친절한 세라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세라가 수업을 마치고 방에 돌아와 보니 하녀 베키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세라는 베키가 깰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죠. 세라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잠에서 깬 베키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세라는 우는 베키를 달래며 말했어요. 괜찮아, 베키. 피곤하면 내 방에서 좀 더 쉬었다 가. 베키는 세라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세라의 11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인도에 계신 아빠가 편지를 보내오셨죠. 세라야, 아빠가 굉장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단다. 곧 너를 만나러 영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세라는 아빠의 편지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며칠 뒤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인도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날아왔어요. 편지에는 세라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읽던 민턴 교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세라가 받은 생일 선물을 모두 빼앗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세라는 이제 돈 한 푼 없는 고아가 되었단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곳의 학생이 아니라 베키처럼 하녀가 되는 거다. 모두들 알겠지? 지붕 밑 다락방으로 쫓겨난 세라는 에밀리를 꼭 끌어안은 채 아버지가 보고 싶어 슬프게 울었어요. 세라의 다락방은 쥐가 득실댔고 낮에도 어두컴컴했어요. 다행히 옆방에 베키가 살고 있어 덜 외로웠죠. 민턴 선생님은 세라에게 온종일 일만 시켰어요. 세라, 접시를 닦은 다음엔 빨래를 하거라. 게으름 피우면 혼날 줄 알아? 세라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어느 날 세라는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에 동전을 주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세라는 그 동전으로 빵을 샀지요. 하지만 빵집 앞에 불쌍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저 아이는 나보다 더 배가 고플 거야. 세라는 아이에게 빵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이 빵을 먹으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아이는 허겁지겁 빵을 먹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세라가 참새에게 모이를 주려고 다락방 창문을 열었을 때 원숭이 한 마리가 다락방으로 쪼르르 뛰어들어왔어요. 어머 예뻐라. 꼬마 원숭이야. 이리 온? 세라는 원숭이와 금세 친해졌어요. 하루는 원숭이가 한밤중에 세라의 다락방을 찾아왔어요. 세라는 원숭이를 침대에서 재워주었지요. 다음날 아침 옆집 창문에서 인도말로 원숭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본 세라는 인도말로 상냥하게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이 원숭이를 찾고 계세요?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그런데 인도말을 참 잘하네요. 7살까지 인도에서 살았어요. 세라는 인도 사람과 인사를 나눈 뒤 원숭이를 보내주었어요. 다음날 고된 하루 일을 끝내고 다락방으로 돌아온 세라는 깜짝 놀랐어요. 늘 꺼져 있던 난로가 활활 타고 있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세라는 베키를 불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베키, 누가 요술을 부렸나봐. 이게 꿈은 아니겠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세라와 베키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느 날 세라 앞으로 커다란 선물 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상자 안에는
아주 예쁜 옷과 모자가 들어있었지요. 이 아이에게 부자 친척이 있었나? 그동안 너무 구박한 거 아니야? 그날부터 욕심쟁이 민턴 선생님도 세라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도 구두, 장갑, 예쁜 가방 같은 선물들이 배달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선물을 보내는 걸까? 세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눈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세라가 하얀 눈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옆집 원숭이가 눈이 쌓인 지붕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세라는 원숭이를 품에 안고서 옆집으로 갔어요. 원숭이가 또 제 다락방을 찾아왔었답니다.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좀 들어오지 않겠어요? 인도 사람은 주인인 캐리스포드 씨에게 세라를 소개했어요. 주인님께서 늘 가엾게 여기시던 그 아가씨가 왔습니다. 옆집 주인인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 녀석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선물은 잘 받았나요? 아저씨가 저에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보내셨군요. 세라는 그동안의 일이 고마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꼬마 아가씨는 이름이 뭔가요? 저는 세라 크루라고 해요. 저희 아빠는 라이프 크루 대위였는데 인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캐리스포드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가 세라구나. 세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난 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친구란다. 캐리스포드 씨는 세라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라야, 네 아버지는 열병으로 돌아가셨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지. 이제 그 재산은 모두 네 것이란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널 돌봐주마. 그 후 세라는 캐리스포드 씨 돌봄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갑자기 끝이 났네요. 자,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세라가 좀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또 이제 기회주의자적인 교장 선생님의 이제 좀 학대에 가까운 그런 대우로 좀 많이 힘든 일을 겪다가 그 와중에서도 이제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상냥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다시 원래의 자기 것이었죠. 원래 자기 것이었던 행복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물론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세라에게는 반쪽짜리 행복이겠네요. 자, 세라라는 한 소녀를 통해서, 그 소녀의 삶을 통해서 불행과 불행을 견디는 과정, 그리고 다시 되찾는 행복을 보여줬던 동화네요. 네, 읽어봐도 처음 보는 동화네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큰 도시로 가면서 이거 내가 읽은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얘기가 맞았고요. 자, 오늘의 입장 동화에서 민턴 교장 입장이 나오네요.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입장이 나오나 봤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라고는 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180도로 이렇게 바꿔서 대하는 거는 참, 밑에 저같이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라가 더욱 강해져서 아버지가 안 계신 험한 세상을 씩씩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서로의 입장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는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런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죠. 자, 어떤 경우에도, 힘든 경우에도 이렇게 상냥함을 잃지 않으면 네, 다시 이렇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런 일을 잊지 말아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저로서는 더더욱 그러네요.
자,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항상 상냥하게, 세라는 부자였을 때도 상냥했으니까 상황이 좋을 때에도 넉넉하다고 가지지 못한 친구들을 이렇게 막대하지 말고 더 상냥하게 베풀면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딸인 걸 알게 된 우리 별똥이에게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9번째 동화 세라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동화는 말이죠, 풀죽새 이야기라는 전래동화입니다. 이거 별똥이 엄마가 생소한 거를 골라왔네요. 전래동화에는 워낙에 익숙한 건 거의 다 읽어서 이제 생소한 거를 갖고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풀죽새가 실제로 있는 새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몰라서 그냥 있나 보다,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했는데요. 실제 있는 새일까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풀죽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순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도 없이 혼자 집안일을 하는 어린 딸이 항상 가여웠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를 데리고 왔지요. 그날 저녁 밥을 먹던 순이가 아야! 소리를 내자 새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괜찮니, 아가야? 괜찮아요. 밥에 돌이 있었나 봐요. 아이고, 미안하다. 많이 아프지?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새 아내가 순이를 잘 보살피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다음날 아버지가 외출하자 새어머니와 순이만 집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이거사, 돌 하나 씹었다고 이가 빠지니? 돌이 있으면 조용히 빼고 먹으면 될 일이지. 정말 유별나다, 유별나 하며 느닷없이 새어머니가 순이에게 화를 냈어요. 당장 나가서 설거지하고 마당도 쓸거라. 아버지가 집에 없자 새어머니는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순이가 부엌을 반질반질하게 청소해두면 새어머니는 아궁이에 시커먼지를 뿌려놓았고 뽀얗게 빨래를 해오면 이것도 빨래라고 한 거야? 하면서 마당에 내팽개쳤어요. 새어머니의 구박과 심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던 어느 날 새어머니는 순이의 깨끗한 새 옷을 빼앗고 낡은 옷을 던져주었어요. 일하기 바쁜데 새 옷이 다 무엇니? 넌 누더기가 더 잘 어울려. 물이 다 떨어졌더라. 가서 물 좀 길어오너라. 그런데 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냇가로 나가자마자 새어머니가 집 앞에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러면 꽁꽁 얼어서 미끄럽겠지? 순이는 발갛게 얼어 터질 것 같은 손으로 물동이를 꼭 쥐고 눈길을 걸었어요. 혹시라도 물동이를 엎을까봐 고양이처럼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죠. 휴, 이제 다 왔네. 집 앞에 거의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 순간 순이가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물동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순이는 차디찬 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아니, 일도 못하면서 살림살이만 다 부수는구나. 새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쓰러진 순이를 산에 내다 버리고 혼자서 돌아왔어요. 이제야 좀 편히 살겠네. 이제부터 남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지?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요. 내가 말려도 기어코 산신께 기도를 드린다며 산에 가더니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걱정이 되었지만 새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산신께 기도를 올릴 때마다 제 엄마와 수없이 가본 길이오. 그러니 별탈 없이 돌아올 거요.
여기가 어디지? 겨우 눈을 뜬 순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 엄마하고 기도하러 왔던 사당이구나. 순이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저를 지켜주세요. 산신님, 저를 살려주세요. 순이는 꽁꽁 언 손으로 빌고 또 빌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순이가 다시 깨어난 곳은 집 마당이었어요. 인기척 소리에 아버지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산신님이 호랑이로 나타난다더니 그 말이 참말이로구나. 고맙습니다, 산신님. 마당에는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래,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새어머니도 한마디 거드는 척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혼자서 산에 올라가지 말거라.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날 밤 순이는 온몸에 열꽃이 돋아 알아누웠어요. 어이쿠 내 새끼, 이걸 어쩌누. 새어머니는 미음을 끓여서 순이에게 떠먹이는 척 하다가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에 슬쩍슬쩍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살랑살랑 봄바람에 사르르 얼음이 녹고 연두빛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하자 순이도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나리 꽃길을 따라 아버지가 멀리 장사를 떠나자 새어머니의 구박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순이는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아픈 척 할래? 날도 풀렸으니 오늘은 새로 창호지를 바르거라. 자, 여기 사파에 순이가 좀 아프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정말 좀 심각하게 아프게 그려놨네요. 이거는 죽기 직전에 얼굴을 그려놨는데. 창호지를 바르려던 순이의 눈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풀죽이 보였어요. 순이의 눈에는 풀죽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배고픔을 참지 못한 순이는 풀죽을 마구 퍼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새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너 먹으라고 풀죽을 쓴 줄 알아? 새어머니가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창호지를 바르라고 쓴 풀죽을 먹다니. 오늘 혼 좀 나봐라. 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순이가 있는 힘을 다해 빌었지만 새어머니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순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순이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한 마리 새로 변했어요. 여리고 작은 새는 풀죽 풀죽 울며 한참 동안 순이의 지붕을 뱅뱅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풀죽을 먹다 죽은 순이 넋이 새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풀죽 풀죽 우는 풀죽새의 울음소리는 뻐꾹뻐꾹 소리로도 들려서 뻐꾹새라고도 부른답니다. 이게 뻐꾸기의 다른 이름이네요. 여기에 뒤에 나오네요. 풀죽새, 풀죽을 먹다가 죽은 아이가 변한 새라고 하여 풀죽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게 풀죽새가 심지어 창호지 바를 때 그 쌀풀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 풀죽이라고 하는데 그 먹다가 죽은 아이를 이게 풀죽새에 되게 좀 슬픈 이야기가 있었네요. 저는 풀죽 이 새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풀죽 이랬는데 뻐꾹 이거랑 우연히 또 비슷하게 냈네요. 아까 이 장면에서 이거 참 이거 아이가 거의 죽기 직전에 아이를 그려놔가지고 너무 실감나게 그렸네요.
동화책 사파가 네, 참 옛날의 새엄마들이란 캐릭터들은 다 왜 이랬을까요? 이래서 뭐 계모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안 좋잖아요. 하긴 뭐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과거에는 더 지금보다 사람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으로 더 본능적인 욕심이 더 앞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자기 새끼가 아닌 것에 대한 거부감, 자기 새끼를 먼저 위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됐던 시기였을 텐데,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적 진화 빼고도 사회적 진화도 같이 한다 하죠. 서로 덜 죽이게 되고 약자를 더 돌보게 되는 것들도 다 진화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실상 불임 부부들도 많고, 그래서 입양도 좀 전에 비해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런 여타의 많은 이유와 함께 또 이제 교육 수준도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교양 수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체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전처럼 그렇게 야만적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유아학대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남의 자식, 자기 자식의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학대를 해서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기도 하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서도 뉴스에 그렇게 대서특필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많이 와닿아서 공분을 하곤 했는데, 네, 참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고 오냐오냐 키우는 엄마들이 게으른 엄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혼내지 않을 수 있냐, 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화가 나서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두들겨 패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어떤 행동을 교정시킬 거면 그건 참 쉬운 방법일 거라고, 그 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먼 길을 돌아가면서 그 때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복잡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오랜 시간을 노력해야 되는지,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쉬운 방법은, 빠른 방법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좀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번거롭고,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렵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쉽고 빠르고 익숙한 방법보다는 많은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보다 따뜻해야 하고, 보다 편안해야 하며, 보다 평화로워야겠죠?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결혼을 할 나이까지 되었고, 또 이렇게 아이까지 생겼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배울 게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 깨달은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잊고 있는 것들이라도 이렇게 동화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40번째예요. 다소 슬픈 이야기와 함께 했던 40번째 동화, 풀죽새 이야기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피노키오의 모험입니다. 피노키오라고 알고 있죠? 자, 까를로 꼴로디라는 이탈리아 동화 작가예요.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피노키오의 작가는 누구인가라고 퀴즈 프로에도 좀 나오기도 하고, 이 원작은 사실상 이게 원래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원래 연재를 했었대요. 연재하는 이야기로, 동화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신문사 측이랑 까를로 꼴로디랑 이제 이
원고료 때문에 좀 분쟁이 생겨서 열받아서 죽여버려요, 중간에 한번.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우 그 악당들이 꿰매 빠져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게 원래 실제로 이제 원고료 다툼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끝내느라고 홧김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말을 숨겼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때 실제로 이제 뭐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는데 실제 동화는 좀 잔인하고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이 잔인함이라는 그 감정 그런 정도도 옛날과 지금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원작은 뭐 끔찍했다 이렇게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우리가 오늘 읽을 거는 동화로서의 피노키오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피노키오의 모험. 자, 역대급으로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시작합니다. 제페토는 나무를 정성껏 깎아 귀여운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 녀석을 피노키오라고 불러야지. 피노키오. 어때? 멋진 이름이지? 그러자 인형이 싱긋 웃으며 내 마음에 들어요, 아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페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머리가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 인형이 말을 하다니.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피노키오는 혼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혼자 외롭게 살던 제페토는 정말 기뻤어요. 피노키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단다. 어느 날 피노키오는 학교 가는 길에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에게 인형극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안 돼, 나는 학교에 가야 해. 잘 생각해봐, 피노키오. 학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인형극은 오늘 안 보면 끝난다고. 피노키오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좋아, 그럼 인형극을 보고 학교에 가야겠다. 인형극장 앞에 도착하자 여우가 말했어요. 피노키오, 얼른 돈을 내. 돈? 난 가진 돈이 없어. 그러자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에게 가지고 있는 책을 팔라고 했어요. 안 돼. 이건 아빠가 공부하라고 사주신 책이야. 책은 또 사면 돼. 우리가 돈을 잔뜩 벌게 해줄 테니까 인형극부터 먼저 보자. 피노키오는 여우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책을 판 돈으로 인형극을 보았지요. 인형극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피노키오는 인형들과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지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휴, 내가 책을 팔아버린 걸 아빠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피노키오는 남은 동전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 마, 피노키오.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 책값 정도는 문제없어.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우리만 따라와.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를 포도밭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에 동전을 심으면 동전나무가 자라서 가지마다 동전이 주렁주렁 열려. 그게 정말이야? 피노키오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저 포도나무를 잘 봐. 작은 포도씨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저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열린 거야. 여우와 고양이의 말을 그대로 믿은 피노키오는 동전을 땅에 묻고 물을 주었어요. 됐어.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동안 난 포도밭 구경을 하고 와. 피노키오는 신이 나서 여우와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피노키오가 동전을 심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전나무는커녕 땅에 묻어둔 동전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여우와 고양이가 몽땅 가지고 달아난 거였죠. 내가 속은 거잖아. 나는 정말 바보야. 이제 어쩌지? 피노키오는 힘이 쭉 빠져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한참을 걷던 피노키오는 파란머리 요정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의 속임수에 넘어간 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요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교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 책을 모두 빼앗겼어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피노키오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정말 강도가 책을 몽땅 빼앗아 갔다니까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더 길어졌어요. 잘못했어요. 아빠는 날 위해 하나뿐인 겉옷을 팔아 책을 사주셨는데. 피노키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자 코는 원래 크기로 되돌아왔죠. 피노키오, 이 집에서 나와 살자. 파란머리 요정의 말에 피노키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기다리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착한 아들이 될래요. 그럼 아빠와 함께 셋이서 살자. 정말요? 제가 어서 가서 아빠를 모셔올게요. 기분이 좋아진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을 나왔어요. 피노키오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안녕, 내 이름은 로메오야. 하지만 다들 램프심지라고 부르지. 재미있는 이름이구나. 그런데 넌 여기서 뭐해? 난 마차를 기다리고 있어. 조금 있으면 장난감 마을로 가는 마차가 올 거야. 장난감 마을이라는 말에 피노키오는 귀가 솔깃했어요. 로메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좋아, 같이 가자. 피노키오는 로메오와 함께 마차를 타고 장난감 마을로 갔어요.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집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피노키오는 장난감 마을에서 매일매일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피노키오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당나귀가 된 거야? 장난감 마을에서 함께 놀던 로메오와 다른 친구들도 어느새 피노키오처럼 당나귀가 되었어요. 이 놀기만 하면 당나귀가 되는 줄 몰랐단 말이냐? 한 남자가 당나귀가 된 아이들을 끌고 시장으로 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하는 당나귀 울음소리로 들릴 뿐이었죠. 시끄러워, 조용히 해. 남자는 채찍으로 당나귀들을 때렸어요. 얼마 뒤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죠. 일 못하는 당나귀는 쓸모가 없어. 농부는 피노키오를 가죽 만드는 사람에게 팔아넘겼어요. 가죽 만드는 사람은 더 좋은 가죽을 얻기 위해 피노키오를 바닷물에 담갔어요. 그러자 당나귀 가죽이 바닷물에 녹아버려 피노키오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살았다! 살았어! 피노키오는 좋아서 크게 소리쳤어요. 그때 갈매기가 지나가다가 피노키오를 보고 말했어요. 얘 나무 인형아, 혹시 피노키오라는 아이를 알고 있니? 내가 바로 피노키오야. 어떻게 나를 알고 있니? 얼마 전에 너희 아빠를 만났어. 너를 찾아 바다를 건너고 있더라. 갈매기는 아빠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아빠,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
피노키오는 아빠를 찾아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갈매기가 가르쳐준 쪽으로 헤엄쳐 갔죠. 나무 인형이라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는 힘들었어요. 너무 가벼워서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렸거든요. 그래도 피노키오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팔다리를 저었어요. 며칠 동안 헤엄친 피노키오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아빠, 어디 계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였어요.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더니 그만 피노키오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피노키오는 물고기들과 함께 고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피노키오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사람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정어리 떼다! 그건 바로 제페토의 목소리였어요. 아빠! 피노키오? 제페토도 고래에게 먹혀 고래 뱃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피노키오. 내 아들 피노키오.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부둥켜 안았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피노키오도 아빠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고래는 늙은 데다 기침이 심하고 코가 자주 막혀 입을 벌리고 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어요. 고래가 잠들었을 때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피노키오의 말에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나는 헤엄을 못 친단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저를 꼭 붙잡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피노키오와 제페토는 고래가 잠든 틈을 타 도망쳐 나왔어요.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꼭 붙잡았어요. 피노키오는 혼자 헤엄칠 때보다 훨씬 힘이 들었죠. 피노키오, 안 되겠다. 날 버려두고 너라도 어서 가거라. 제페토는 피노키오의 손을 놓으려고 했어요. 안 돼요, 아빠. 전 끄떡없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갔어요. 피노키오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어요. 그곳은 바닷가 모래밭이었지요. 햇빛을 가리려고 팔을 올린 피노키오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무팔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이잖아. 피노키오는 자기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아빠!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흔들어 깨웠어요. 피노키오, 네가 나를 살렸구나. 피노키오? 저예요, 아빠. 제가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피노키오와 제페토는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네.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노키오와 좀 많이 다르죠? 일단 뭐 크게 기억이 나는 거로는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서 나올 때는 고래가 이제 재채기를 해서 그 머리 위쪽인가요? 등이라 해야 되나요? 그 위에 있는 숨구멍으로 갑자기 분수처럼 튀어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되는 그 과정도 그 파란 요정인가요? 그 요정이 이제 피노키오가 착하게 다시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하니까 요정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스르르 변하는 그런 거를 좀 그런 이야기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아무래도 좀 다르네요. 네, 뭐 뻔한 이야기로 만들기보다는 대략적인 줄거리를 유지하는 한 그 안에서 최대한 각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버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은 뭐 너무도 길고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화로 마냥 들려주기에는 오늘날에는 좀 부적절한 내용도 좀 많을 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화에서는 이렇게 각색을 하긴 하는데 네, 뭐 대략적으로 비슷하면서
다르다고 갸우뚱하긴 하지만 뭐 큰 줄거리가 달라지진 않죠. 네, 피노키오는 뭐 언제 읽어도 재밌네요. 그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에 보면 뭐 지미니 크리켓이라 해서 귀뚜라미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디즈니의 피노키오를 좀 봐야겠어요.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피노키오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별똥이 엄마랑 조만간에 한번 봐야겠네요. 자, 오늘 41번째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지난 며칠간 통 이렇게 읽지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아주 오랜만에 동화를 읽어요. 일 때문에 이제 투어 일정이 있어서 좀 며칠 빠졌는데요. 별똥이 엄마에게도 참 미안하고 또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도깨비 감투라는 전래동화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승자박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네요. 도깨비 감투. 한 선비가 십리길을 걸어 친척 집에 다녀오고 있었어요. 아직도 두어 고개를 더 넘어야 하는데 그만 어둑어둑 해가 기울고 말았죠. 주위를 둘러보니 고갯마루에 낡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저기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구먼. 하루 종일 걷느라 피곤했던 선비는 초가집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속닥속닥속닥 수근수근수근수근. 잠결에 들려오는 말소리에 선비는 슬쩍 눈을 떠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 도깨비들이 뭔가를 썼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가 벌벌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그만 선비를 보고 말았어요. 손님이 왔구려. 그럼 오늘 이대감댁 제사에는 못 가는 게인가? 글쎄, 이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옳거니 이러면 어떻겠는가? 도깨비들 중 한 놈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선비의 머리 위에 감투를 척 씌워줬어요. 순간 선비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졌죠. 오호라, 이게 말로만 듣던 도깨비 감투로구나. 자, 이제 슬슬 가보세. 그러세. 도깨비들과 선비는 도깨비 감투를 하나씩 쓰고서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갔어요. 이대감댁 제사상에는 고기며 나물이며 맛난 음식들이 그득했어요. 얼씨구 절씨구 좋구나 좋아. 배불리 먹고 신나게 노세. 도깨비들은 상위로 올라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먹어댔어요. 감투를 쓴 선비도 덩달아 신이 났지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얼굴이 파래져서 버들버들 떠는 게 아니겠어요? 도깨비들이 먹은 음식들은 멀쩡한데 선비가 먹은 음식들은 쓱쓱 사라지니 놀랄만도 하지요. 새벽달기 요란하게 울어대자 도깨비들은 불이 나게 이대감 집을 빠져나왔어요. 물론 감투를 쓴 선비도 도깨비들을 따라 나갔지요. 고개를 넘던 선비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놈들을 따라가도 죽고 도망가도 죽는다면 차라리. 선비는 슬며슬며 두어 걸음 뒷걸음질하다가 잽싸게 뒤돌아 뛰기 시작했어요. 이놈! 우리 감투 내놔라! 감투! 도깨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지만 날도 밝고 배도 불러 그만 선비를 놓치고 말았어요. 휴, 살았어. 자기 집 안방으로 시근벌떡 뛰어들어간 선비는 그제야 다리를 쭉 뻗으며 편한 숨을 내쉬었어요.
선비가 감투를 벗자 아내가 깜짝 놀라며 에구머니나 영감, 언제 들어왔수? 선비가 감투를 쓰자 아내가 어리둥절하여 아니, 이 양반이 그새 또 어딜 가셨나? 이거 참 신기하고 재미난 물건일세. 도깨비 감투를 얻은 선비는 더덩실 어깨춤이 절로 났어요. 그 후로 선비는 밤마다 도깨비 감투를 쓰고 동네방네 제삿집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놀려주었어요. 제사상에서 선비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제사 음식을 마구 집어먹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당황하네요. 제주로 보이는 가장 나이 든 사람은 제사상 밑으로 아예 숨어버리고, 근데 좀 놀라운 게 제사상이 상당히 높네요. 오늘날 식탁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상은 말 그대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상인데 이런 제사상도 있네요. 하루는 선비가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제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오다가 주인 영감이 묵직한 돈주머니를 숨기는 것을 보았어요. 선비는 냉큼 가서 그 돈주머니를 훔쳤죠.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선비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선비의 곳간에 돈과 곡식이 그득할수록 동네 사람들은 밤새 도둑이 들었다고 울고불고 야단이었지요. 그래도 선비는 미안한 줄 모르고 제 욕심만 차렸어요. 맛난 음식도 먹고 돈도 얻고 꼭 먹고 알먹길세.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감투를 집에 두고 잠시 일을 보러 나갔어요. 때마침 방을 치우던 아내가 도깨비 감투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왜 낡아 빠진 감투람? 선비의 아내는 감투를 화롯불에 휙 던졌어요. 밤이 되어 건넌 마을 제삿집에 가려던 선비는 도깨비 감투가 보이지 않자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방 안에서 감투 하나 못 보았어?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화로에 던졌는데 왜 그러슈? 선비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펄펄 뛰었어요. 화로 속에는 재만 풀풀 날리고 있었죠. 곰곰이 생각하던 선비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이 도깨비 감투는 태워도 도깨비 감투일 테지? 선비는 옷을 홀랑 벗고 온몸에 재를 발랐어요. 신통하게도 스르륵 스르륵 몸이 점점 사라졌어요. 단숨에 제삿집으로 달려간 선비는 손에 바른 재가 훌훌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요것저것 맛난 음식을 집어먹었어요. 난데없이 하얀 손이 제사상에 불쑥 나타나서 이것저것 음식들을 집어들자 사람들이 모두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오호라, 이놈이 바로 제사밥 도둑이로구나. 여봐라, 도둑 잡아라. 사람들이 모두 함께 달려들어 하얀 손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사람들이 하얀 손을 꽉 잡고 몽둥이로 마구 때리자 선비 몸에 묻은 재가 떨어져 나갔어요. 여봐라, 몽둥이로 더 쥐거라. 결국 온몸에 바른 재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발가벗은 선비가 떡 나타났지요. 요놈, 이 감히 제사 음식에 손을 대? 이제야 잡혔구나. 이놈, 이 도둑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선비를 단단히 혼내줬어요.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망했네. 선비는 싹싹 빌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갔답니다. 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그 며칠 지났다고 또 낯선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다시 이렇게 읽으니까 재밌고 또 네, 우리 별동이에게도 들려줄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네요.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이렇게 좀 읽어야겠어요.
채널을 위해서 미리 읽어놓고 이렇게 스케줄을 맞추고 그러지는 않으려 해요. 그래도 우리 별동에게 들려주면서 또 부수적으로 이렇게 채널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처음의 취지가 상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모쪼록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게 읽었던 42번째 동화 도깨비 감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동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왜 그 머리 긴 애 있잖아요. 라푼젤이라는 동화입니다. 이거 그림 형제의 동화예요.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들이죠. 자, 그림 형제, 뭐 헨젤과 그레텔, 뭐 브레멘의 동물음악대, 백설공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푼젤. 어느 작은 마을에 너무도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매일 밤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침내 아내는 그렇게 원하던 아기를 갖게 되었지만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보, 무엇이 먹고 싶은지 얘기해봐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냄새도 맡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점점 기운을 잃었죠. 부부의 집 뒤쪽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던 아내는 싱싱한 채소와 양상추를 보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양상추를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아요. 양상추가 있는 곳이라면 마녀의 정원뿐인데 그곳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 않소. 그러지 말고 방금 끓인 수프니까 좀 먹어봐요. 못 먹겠어요. 양상추로 만든 샐러드가 먹고 싶어요. 아내는 양상추를 먹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다른 음식은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녀에게 양상추를 달라고 해볼까? 아니야, 이 정원에 핀 작은 꽃조차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 못된 마녀가 절대로 그냥 줄 리가 없지. 하지만 남편은 이내 용기를 냈어요. 그래, 야, 아내가 기운만 차릴 수 있다면.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남편은 마녀의 정원으로 몰래 들어가 재빨리 양상추를 뽑아 들고 왔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양상추 샐러드요. 아내는 양상추 샐러드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아내는 또다시 양상추 샐러드를 달라고 졸랐어요.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자 남편은 다시 마녀의 정원으로 가 양상추를 뽑았어요. 그때였어요. 남편 앞에 갑자기 마녀가 나타났어요. 이곳에서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것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 그렇다면 실컷 가져가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아기를 낳으면 나한테 줘야 해. 그렇게 하겠나? 좋아요. 남편은 덜컥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아내는 양상추를 먹은 덕에 입맛을 되찾았어요. 이제 건강해진 아내는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해했어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은 마녀와 한 약속 때문에 괴로웠어요. 드디어 아내가 예쁜 딸을 낳았어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당신 눈을 꼭 닮았어.
사랑스런 나의 아기. 부부는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그때 마녀가 나타났어요. 이 아기는 내가 데려가도 되겠지? 안 돼요. 내 딸을 어서 돌려주세요. 아내가 울면서 소리치자 마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기를 왜 데려가는지 궁금하면 네 남편에게 물어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마녀는 아기의 이름을 라푼젤이라 지었어요. 라푼젤은 양상추라는 뜻이었죠. 라푼젤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어요. 마녀는 라푼젤이 12살이 되자 숲속의 높은 탑에 가두었어요. 그 탑에는 꼭대기에 조그만 창문만 있을 뿐 출입문이 없었죠. 그래서 탑에서 지내는 라푼젤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요. 랄랄라 랄랄라. 라푼젤은 외로울 때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마녀는 라푼젤이 보고 싶을 때면 탑 아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렴. 라푼젤이 길게 따은 머리카락을 탑 아래로 늘어뜨리면 마녀는 그것을 타고 라푼젤이 있는 탑으로 올라갔어요. 어느 날 마녀는 웃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라푼젤에게 물었어요.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친구도 없고. 친구는 필요 없어. 내가 맛있는 음식도 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지 않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늘 똑같은 마녀의 말에 라푼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랄랄라 랄랄라. 어느 날 라푼젤은 여느 때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웃나라에 사는 왕자님이 탑 근처를 지나가다 라푼젤이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오, 정말 고운 목소리야. 도대체 누가 부르는 걸까? 왕자는 노래소리를 따라 라푼젤이 있는 탑 아래로 왔어요. 저기서 들려오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올라가지? 왕자는 탑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왕자는 돌아갔지만 노랫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왕자는 매일 탑으로 가서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날도 노랫소리를 듣던 왕자는 마녀가 나타나자 얼른 커다란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마녀가 이렇게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렴. 그러자 탑 위에서 긴 머리카락이 내려왔고 마녀는 머리카락을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됐어! 저렇게 올라가는군. 마녀가 돌아가고 날이 어두워지자 왕자는 마녀처럼 말했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렴. 금방 탑 위에서 긴 머리카락이 내려왔어요. 왕자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왕자를 본 라푼젤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신가요? 놀라지 마세요. 나는 이웃나라의 왕자랍니다. 이곳에 온 사람이 왕자님이 처음이에요. 이토록 아름다운 아가씨가 왜 혼자 살고 있죠? 마녀가 저를 여기에 가두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왕자의 상냥한 모습에 라푼젤은 마음이 놓였어요. 당장 저하고 떠납시다. 왕자는 라푼젤의 손을 끌어당겼어요. 안 돼요. 마녀가 알면 큰일 나요. 어서 돌아가세요. 그날 이후 왕자는 마녀가 오지 않는 밤만 되면 라푼젤을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렴.
라푼젤은 왕자라고 생각하고 얼른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왕자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타난 건 왕자가 아니라 마녀였어요. 오호, 나를 속였구나. 사람들과 멀리 하려고 너를 탑에 가두었는데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니. 용서해 주세요. 안 돼. 나를 속였으니 용서할 수 없어.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사막에 내다 버렸어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다른 날과 똑같이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탑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건 마녀가 잘라놓은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내려뜨린 거였지요. 탑으로 올라간 왕자는 라푼젤 대신 못된 마녀를 보았어요. 아, 당신은 마녀? 라푼젤은 어디 있어? 지금쯤 사막을 헤매고 있겠지. 마녀의 말을 들은 왕자는 너무 슬퍼 탑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왕자는 목숨은 건졌지만 가시나무에 찔려 앞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눈이 먼 왕자는 나무뿌리와 열매를 먹으며 숲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한편 슬픔과 불행에 울며 사막을 떠돌던 라푼젤은 어떤 마을에서 살게 되었어요. 라푼젤은 왕자님을 그리워하며 매일 노래를 불렀어요. 라푼젤을 찾아 몇 년을 이곳저곳 떠돌던 왕자는 귀에 익은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건 라푼젤의 노래야. 나의 사랑 라푼젤. 노래소리를 따라가는 왕자는 드디어 라푼젤과 만나게 되었어요. 왕자님, 사랑하는 나의 왕자님. 라푼젤은 왕자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왕자의 두 눈에 떨어지자 왕자가 소리쳤어요. 오, 라푼젤, 당신의 얼굴이 보여요.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이 아빠 참 웃기네요. 그리고 뭐 아내가 중요하죠. 아내가 중요한데 최소한 그러면 좀 상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딸을 넘기겠다는데 그 양배추에다가 그냥 그걸 팔아버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아내에게 좀 얘기를 해봐도 됐을 텐데 뭔가 단단히 씌었나 보죠. 마녀는 마녀네요. 자, 그리고 라푼젤이 양상추라는 뜻이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이런 작물들을 잘 아는데 이건 양상추가 아니라 양배추죠. 양상추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좀 더 쭈글쭈글하고 겉이 더 얇잖아요. 그래서 색깔도 좀 더 밝고 이건 양배추입니다. 어렸을 때 토끼를 키울 때 아주 유용했던 양배추예요. 라푼젤을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 라푼젤이 있지만 안 봤어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았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이게 원작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뭐 들려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자, 이 마녀 입장, 여기 입장 동화가 마녀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마녀 입장도 나름 뭐 이해는 되네요. 나름 아이를 이렇게 갖고는 싶었지만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았겠죠. 그래서 나름의 정당한 방법을 써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론 뭐 아버지의 실수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딸아이를 갖게 되었고 너무나 소중해서 집착을 하다가 아무도 이렇게 보지 못하게 이렇게 혼자만 볼 수 있게 해놨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해요. 안타깝기도. 흔히 나오는 그런 마녀 같지는 않아요. 라푼젤처럼 아주 어여쁜 딸아이가 태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별똥이가 딸이라고 했는데 부디 뭐 물론 태어나면 무조건 예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가 나오면 좋겠어요. 뭐 부모 마음이 다 똑같겠죠? 거듭되는 그 좀 과로로 인해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시간이 될 때 건너뛰는 거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별똥이 엄마는 이미 잠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화를 계속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43번째 동화 그림 형제의 라푼젤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전래동화 신통한 점괘라는 동화예요. 이거 모르는 동화입니다. 별똥이 엄마는 혹시 아나요? 네, 당연하다는 듯이 모르는 그런 동화예요. 자, 백면서생 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선비들을 약간 좀 비꼬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배웠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통한 점괘. 자, 옛날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았는데 선비는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밥해 먹은 지가 어찌나 오래됐는지 솥단지에는 거미줄이 쭉쭉 쳐져 있고 쌀독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보다 못한 이웃 사람들이 선비 부부를 찾아왔어요. 이 배틀을 빌려줄 테니 배라도 짜서 팔아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굶어 죽겠어요. 부인은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쓱짝 쓱짝 쓱짝. 며칠 후 부인이 선비에게 배 한 피를 내밀었어요. 여보, 장에 가서 배를 팔아 쌀 좀 사오세요. 그렇게 해서 선비는 난생 처음 돈을 벌러 장에 나갔어요. 선비는 구석진 자리에 배를 펼쳐놓고 모기만한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배 사세요. 질기고 좋은 배요. 이거야 원 이 선비 체면에. 다행히도 솜씨 좋은 부인이 짠 배는 순식간에 팔렸어요. 선비는 손안에 든 돈을 보니 신바람이 났어요. 내가 돈을 벌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선비는 누가 돈을 채가기라도 할까봐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이 돈으로 뭘 살 거냐? 책을 살 거냐? 아니지. 이 쌀도 사고 떡도 사서 이 부인이랑 오순도순 사이좋게 먹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거지 할아버지가 꾀주죄한 주름진 손을 내밀었어요. 한 푼만 주시오. 한 푼만 주시오. 이 배가 고파 죽겠소. 한 푼만 주시오.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씩 했어요. 왜 길을 막고 섰어요? 저리 좀 비켜요. 에이, 웬 거지 영감탱이래 이게. 한 푼만 주소. 선비도 두 눈 질끈 감고 돌아서려는데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또 배를 짜서 팔면 되지. 선비는 배를 팔아본 돈을 모두 할아버지에게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선비에게 점괘를 일러주었어요. 착한 선비, 이 점괘를 꼭 기억하시게. 여기서 이 점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또 안 그러네요. 세 가지가 있는데 위험하면 가지 마라. 무서우면 춤을 춰라.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가려니 실망할 부인이 떠올랐어요. 이 애타게 기다릴 텐데 이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 이 강 건너 마을에 가서 일하고 품값이라도 받자.
선비가 배를 타려는데 사람을 가득 실은 배가 위태롭게 보였어요. 그때 떠오르는 말. 위험하면 가지 마라. 선비는 얼른 배에서 내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배는 얼마 못 가 홀랑 뒤집히고 말았어요. 위험하면 가지 마라. 그거 참 신통한 점괘일세. 선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또다시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다 팔자. 나무를 하러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첩첩산중이라 집도 사람도 없고 무심한 달만 휘영청 떠 있었지요. 선비는 하는 수 없이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어요. 잠을 자려는데 슬슬 배가 고파왔어요. 선비는 혹시 먹을 거라도 있나 하고 주위를 더듬거렸어요. 옳지, 여기 동그스름한 게 있구나. 나무 열매인가? 선비는 그것을 들어 달빛에 비춰보고는 화들짝 놀라 뒤로 벌러덩 자빠졌어요. 해골이다! 그때 갑자기 해골더미에서 괴물이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땀이 삐질삐질, 다리가 후들후들. 선비는 너무 무서워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무서우면 춤을 춰라 라는 점괘가 떠올랐어요. 선비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비가 춤을 추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덩실덩실 더덩실더덩 덩실덩실 더덩실. 이렇게 선비가 춤을 추는 동안 괴물이 잘생긴 젊은이로 변했어요. 고맙습니다, 선비님. 저는 본래 옥황상제님 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흉측한 괴물이 되었죠. 옥황상제님은 저에게 사람과 함께 춤을 추어야 원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동굴에 왔던 사람들은 괴물의 모습을 보고 놀라 기절하거나 죽어버렸던 거예요.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말씀해 보세요. 선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싶소. 그러자 젊은이는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그 바위 밑을 파보라고 하고 사라졌어요. 선비가 커다란 바위 밑을 파보니 어른 키만한 산삼이 가득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산삼을 지게에 가득 지고 산을 내려갔어요. 무서우면 춤을 춰라. 이 참으로 신통한 점괘일세. 집에 도착하자 부인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반겨주었어요. 선비도 너무 반가워서 부인을 얼싸안으려 했죠. 그런데 그때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가 떠올랐어요. 선비는 마당에 납작 엎드려 설설 기었어요. 그때 마루 밑에 숨어있던 도둑과 눈이 딱 마주쳤죠. 도둑은 깜짝 놀라 주랭랑을 쳤어요.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 이 정말 신통한 점괘일세. 선비는 부인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 뒤 선비 부부는 산삼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 이게 참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나 과거 고전소설에서 나오던 선비와는 참 다릅니다. 보통 이제 내가 뭐 글 읽기로 뭐 몇 년을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세월을 다 못 채우고 이렇게 떠난다고 투덜대면서 되게 불만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선비가 감히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막 실망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때의 딱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던 선비인데, 이 선비는 거지를 돕느라고 이렇게 돈이 없어지니까 그냥 돌아갈 수 없다면서 이렇게 뭐 장사도 하려 하고 나무도 하려 하고 참 염치가 있고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선비예요. 딱딱하지 않고 되게 유연합니다. 이 아내가 결혼을 잘했네요. 이 당시에 이런 선비는 참 흔치 않았을 텐데, 그쵸? 이게 참 결혼을 했으면 아내를 위해서는 뭐 체면이고 뭐고 뭐든 해야죠.
여기 뭐 내용에 아이들은 안 나옵니다만 뭐 아이가 있든 없든 일단은 책임질 사람이 생겼으면 그 의무감을 갖고 책임을 다 하는 게 배우자로서의 그런 책임감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자, 이게 신통한 점괘라고 하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위험한 데는 가지 마라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했던 것 같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이걸 되게 그때 점괘를 떠올린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아내가 반겨주는 건 당연한 건데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가 떠오르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네, 참 재미있는 동화였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읽어본 44번째 동화 신통한 점괘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동화 로빈 후드입니다. 자, 로빈 훗이라고 우리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뭐 어차피 영어니까요. 외국어니까. 하워드 파일이라는 사람이 지은이네요. 처음 알았어요. 아서왕 이야기도 이 사람이 썼다는데 자, 로빈 훗은 아주 유명하죠? 근데 유명한 만큼 또 윌리엄 테리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머리 위에 사과 올려놓고 쏘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도둑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이참에 다시 한번 들어보죠. 들어가겠습니다. 로빈 후드. 로빈 후드는 활쏘기 실력이 뛰어난 젊은이였어요. 어느 날 로빈이 숲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숲을 지키는 왕의 신하들이 다가왔어요. 왕의 신하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자네의 활솜씨는 형편없군. 어때? 우리와 시합을 해보지 않겠나? 활쏘기 시합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지나가는 사슴을 맞춰보라고 했어요. 로빈의 화살은 정확하게 사슴에 명중했어요. 그러자 로빈에게 이길 자신이 없던 왕의 신하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로빈, 이 왕의 사슴을 죽인 죄로 너를 체포한다. 로빈은 억울하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의 신하들에게 쫓기던 로빈은 사랑하는 마리안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로빈,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해줘요. 마리안,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마리안과 이별한 로빈은 셔우드 숲으로 들어갔어요. 셔우드 숲에는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숲으로 들어온 로빈을 보고 기뻐했어요. 로빈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십시다. 좋습니다. 로빈 대장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로빈은 숲에 사는 사람들의 대장이 되었어요. 셔우드 숲의 대장이 된 로빈은 숲을 지나가는 부자들의 돈을 빼앗았어요. 이봐, 이 숲을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해.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부자들은 벌벌 떨며 돈을 내놓았어요. 로빈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빈이 셔우드 숲에 산다는 걸 알게 된 그의 친구들이 로빈을 찾아 숲으로 들어왔어요. 로빈은 뿔피리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숲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그 뿔피리를 불었죠. 그러면 로빈의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인 리틀 존은 언제나 가장 앞장서서 달려왔죠. 어느 날이었어요. 한 젊은이가 슬픈 얼굴로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봐, 왜 그렇게 풀이 죽은 얼굴이지? 로빈과 친구들이 앞을 가로막자 젊은이가 말했어요. 나는 엘린이라고 합니다. 사정을 좀 들어보세요. 젊은이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신부될 사람이 돈 많은 노인에게 팔려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로빈이 말했어요. 엘린,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로빈은 하프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 신부님께 하프를 연주하고 싶다고 했죠. 이 마침 오늘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으니 그때 음악을 연주해 주겠소? 로빈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결혼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돈 많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그 뒤에 아름다운 신부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였어요. 로빈은 허리춤에서 뿔피리를 꺼내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무기를 든 사람들이 교회로 뛰어들어왔어요. 로빈의 친구들이 엘린을 데리고 온 거였죠. 아름다운 신부는 엘린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로빈은 신부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누구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저는 엘린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좋소. 만약 두 사람의 결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만 안 둘 것이오. 돈 많은 노인은 무서워서 슬그머니 도망을 쳤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로빈은 숲에서 만난 낯선 청년에게 소리쳤어요. 너는 누군데 이 숲에서 두리번거리느냐? 그러자 청년이 또랑또랑한 음성으로 말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구는 너는 누구냐? 나는 로빈 후드이다. 로빈의 이름을 듣는 순간 청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 당신이 로빈이라고요? 로빈, 저예요. 마리안이에요. 마리안이 남자로 변장하고 로빈을 찾아온 것이었죠. 숲속의 사람들도 마리안을 환영해 주었어요. 마리안은 로빈 후드와 함께 숲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로빈과 친구들은 종종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아첨하는 높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에게서 많은 돈을 빼앗아오곤 했답니다. 로빈의 소문은 리처드 왕의 귀에도 들어갔죠. 로빈과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서로 돕는다는 소문을 듣고 왕은 몹시 부러웠어요. 나에게도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으면 좋겠구나. 왕은 로빈을 만나보고 싶어 로빈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로빈 대장, 조심해야 합니다. 대장의 목에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로빈의 친구들이 로빈을 잘 보호했기 때문에 로빈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은 직접 로빈을 찾아 나섰습니다. 왕은 신부의 옷을 입고 숲으로 들어왔죠. 로빈은 왕인 줄도 모르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나는 로빈 후드에게 국왕의 명령을 전하러 왔네. 그렇다면 국왕께서 저의 이름을 아신단 말입니까? 물론이지. 자네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네. 신부로 변장한 왕은 미리 준비한 신임장을 보여주었어요. 로빈은 예의를 갖추어 신임장을 받았지요. 저희들은 국왕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로빈의 친구들도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추었어요. 그때 왕궁에서 나온 신하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어떻게 이런 곳에 계십니까? 신하의 말에 로빈과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 왕궁으로 가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 주시오. 로빈 후드와 그의 친구들은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리처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쟁이 벌어졌어요. 용맹한 리처드 왕은 직접 전쟁터로 나갔어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자 왕의 동생이 나라를 다스렸지요. 왕이 되고 싶었던 동생은 리처드 왕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랐어요. 왕의 동생은 자신의 부하에게 나라 돈을 훔쳐내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리처드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로빈 후드를 없애야겠어. 왕의 동생은 왕이 없는 동안에 로빈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로빈과 친구들은 다시 숲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 리처드 왕이 전쟁터에서 죽자 리처드 왕의 동생이 왕위에 올랐죠.
로빈 후드의 부하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말했어요. 새 왕이 로빈 대장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때부터 셔우드 숲은 싸움터로 변하기 시작했죠. 왕의 부하들이 로빈을 잡기 위해 날마다 몰려왔거든요. 결국 로빈은 싸움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로빈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사촌 누나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누나는 현상금을 탈 생각에 로빈에게 독약을 먹이고 집에 가둬놓았어요. 누나에게 속은 것을 안 로빈이 뿔피리를 불자 숲의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로빈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로빈은 마지막으로 숲을 향해 화살 하나를 쏘았어요. 저 화살이 떨어진 곳에 나를 묻어다오. 로빈은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제가 로빈후드 내용을 잘 몰랐네요. 저 잊고 있었나 봐요. 사실 로빈후드의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해서인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나 봐요. 윌리엄 텔의 내용은 비렐름 텔이라고도 하는 그 왜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마치는 그 이야기 있죠? 그 내용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로빈후드가 아니란 것도 알았는데 로빈후드 내용이 이랬다는 거는 뭐 숲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의적이 되었다는 내용 외에는 몰랐습니다. 잘 상당히 좀 비극으로 끝나네요. 그리고 야 이게 참 이런 내용인지는 레고 같은 걸 이렇게 사도 레고에 옛날에는 로빈 훗 캐릭터가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모자도 특이하고 뭐 그랬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로빈 훗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인 줄은 잘 몰랐네요. 아마 저처럼 내용이 이랬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하여튼 시대상의 좀 부조리함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참 가슴 아픈 시대상이죠. 네, 그 안에서 또 이제 주인공인 로빈 훗은 또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영웅으로 이렇게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던 로빈 훗이 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걸 다시 기억을 하게 됐네요. 자, 오늘 45번째 동화 로빈 후드였습니다.